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이제 조선의 사회까지 찾아뵙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고요. 오늘은 17강 조선의 사회로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선의 사회. 딱 그냥 한 바닥에 한번 완벽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선의 사회도 고려랑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는 뭐 반반반 양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엔 이 중간에 껴있는 계층이 있었는데요. 이들 우리 누구라고 하냐면 중인층이라고 합니다. 중인층.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양민이 있었겠죠. 양민, 일반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역시 천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 이러한 신분 구조를요, 나누는 것은 약간 좀 특이점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원래 법적으로는요, 뭐냐면 양천제예요. 요렇게만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체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민과 천민만 구분하는 양천제예요. 양천제입니다. 양천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조선의 초기 법적으로만 따지면 양민이나 일반민이나 중인이나 양반이나 다 같은 급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갖고 있었죠. 어디? 여기에 있는 이 양민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상민이라고도 하죠. 상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디? 네가 지금 나랑 같이 가려고 하는 게냐? 이게 실질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디 반상의 구분이 뚜렷하거늘. 반상이라는 건 뭐냐면 반상.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뚜렷하거늘 어디 너랑 나랑 같이 맞먹으려고 하냐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요, 이 중인도 거의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주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양반들 입장에선. 사실 뭐 여기서 끊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양반과 그 이제 밑에 사람들을 구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양반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반들이 살면서 최대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요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사회구조, 이 기득권을요,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최대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 가장 큰 차이가, 원래 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향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힘이 괜찮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 조선시대 오면서요, 이 향리를요, 확실히 격화시켜 버립니다. 사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아니 사또 왜 그러십니까? 요 분위기, 요 이미지가 요때 만들어요. 향리를 격화시켜 버려요. 향리의 힘을 더 이제 빼버리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특히 이 양반들의 자제 중에, 양반들은 이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첩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게 본처 소생이 아닌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탄압까지는 아니지만 차별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서얼을 차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얼 차별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홍길동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슬픈 불조 소생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사실 서얼도요, 이 중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서자와 얼자예요. 원래는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데요. 서자는 첩의 소생인데 그 첩이 양민일 때, 일반 상민일 땐 서자라고 하고요. 이 얼자는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집에 있는데 그 가문에 있는 남자가 노비를 이제 첩으로 이제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태어난 자식을 얼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합쳐서 서자. 물론 이들 중에서도 너 서자냐 나 얼자냐 요거까지 또 이제 싸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서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갔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양반들은 자신들이 향촌에 있었을 때 향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촌 내에서의 향촌 질서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이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향촌 질서를 위한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한번 대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모임체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향소라고 합니다. 유향소.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의 자치 규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향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교육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서원이라고 합니다. 요 3개 정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향촌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여졌던 것이죠. 조금 더 설명드리러 한번 가볼게요. 자, 유향소는요, 주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소는요, 쉽게 말하자면 그 지역 내에서의 양반들 모임이에요. 양반들 모임이야. 양반들이 이거 좀 이거 봅시다. 이번에 새로운 수령 온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양반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의를 뭐 향회라고도 하고 여기에 있는 명단을 향안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 유향소라고 하는데 수령을 보좌해 주고 저 향리가 여기 계속 있는 사람이고 수령은 2, 3년 단위로 이렇게 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령이 높지만 향리가 이렇게 농간을 부리는 예가 있었어요. 조선정기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향리들, 이 나쁜 향리, 이렇게 나쁜 향리를 좀 감찰해주는, 그들이 이제 잘하나, 이 수령을 잘 모시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게 유향소라고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그러면 유향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양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향약은요, 그 지역에서의 나는 자치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켜야 되는 나름의 룰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룰일까요? 당연히 양반을 위한 룰이겠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 제사는 꼭 지내야 되는 거야. 제사를 안 지내? 저럼 멍석말이 하거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짜놓은 이 프레임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농민들을 탄압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제사를 안 지내요. 그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안 그러면 불러다 멍석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여기서는 강제 가입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향촌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나름의 자치규약. 근데 자치규약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 규약은 다 누가 짰을까요? 양반들이 짰겠죠. 그거 이제 향약이라고 하고요. 자, 서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교육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하기도 하나요?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물론 이 서원은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 비용을 주로 누구한테 부과했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정리하죠. 누구 때? 영조 때 1000개를 600여 개로 정리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정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입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을 47개 소만을 남기고 전부 다 이제 철폐시켜 버리는 그런 게 나왔었던 게 바로 요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중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인입니다. 자, 중인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좁은 의미가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중인이 있고,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이 중인이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의 중인은요, 누구만을 택하는 것이냐면 기술관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누굴까요? 역관, 의관 이런 친구들만 얘기하는 것이겠죠. 역관, 지금의 통역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관, 의사,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의미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좀 더 넓은, 이걸 좀 포괄적 의미로 보자면 양반과 양민의 사이에 끼어 있는 누구? 중간 계층을 여기에 있는 이 중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서얼입니다. 서얼에 대해서는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사실은 이들이 차별 대우를 합니다. 특히 양반들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문과 시험을 양민이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서울은요, 문과 시험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봅니다.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중간이면 지금 양민계층보다는 서울이 이거보다는 더 좀 대우를 받았었는데, 과거 시험을 못 본다고요? 네, 과거 시험 문과는 돼요. 근데 문과는 못 봐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줘도 이들의 경쟁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서울은요, 기본적으로 아빠가 누굽니까?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이니까 이들한테 만약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머리 좋은 애들이 있겠죠? 이래도 경제적인 고민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반의 이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기본적으로 기득권이라는 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일 때 유지가 되는 게 기득권이죠. 많아지게 되면 그 기득권은 결국엔 n분의 1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대해서는요, 문과 응시를요, 금지시켜버립니다. 요게 또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 이제 하나 봐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중인들을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중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직역을 세습합니다. 직역 세습이란 건 뭐죠? 내 아빠가 의관이면요, 나도 그냥 의원이 돼요. 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호 통혼합니다. 그냥 같은 그 중인들끼리 실제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중인 아들은, 그러니까 역관 아들은 계속 역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그냥 역관 집안 이런 형태로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자, 양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민들은요, 대부분이 누구였을까요? 기본적으로 농민이죠. 그럼 농민만 여기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장사를 하는 상인도 여기 들어가고요. 상인만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수공업자, 물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는 재미있게 이들보다는 장사를 하는 상인이나 혹은 이 수공업자보다는 농민들을 조금 더 우대해 줍니다. 대우해 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돈 벌면 세금 내면 되는데요. 상인들은요, 세금을 많이 안 내. 수도 있어. 왜 그냥 눈에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문을 얼마나 남겼는지. 내가 이걸 50원에 받아다가 500원에 팔았는지 1000원에 팔았는지 이거는 사실 상인들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농민들은요, 세금 내기가 딱 너무 편해. 딱 떨어지잖아요. 왜? 농사 추수하기 전에 가서 보면 돼. 농사 잘 됐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 이들을 더 좋아해요. 왜? 세금 내기 더 좋으니까. 이들은요, 사실은 물론 세금도 당연히 냈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애매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다라는 거, 그거 이제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 가운데 이제 봐줘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양민 중에서. 그들이 누구냐면요, 신부는 양인인데 하고 있는 일은, 역은 천민 같은 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량역천이라고 합니다. 신부는 양인인데 하고 있는 일은 되게 천민 대우를 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량역천 중에 누가 있습니까? 봉수군. 봉수에서 이 불 피워주는 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형사 업무를 만들었던 나장. 이게 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운에서 이렇게 뭐 짐 같은 거 나눈 조졸. 이들은 상당히 신부는 양이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일은 저 일 힘들어. 고생해.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요거 이제 잘 체크해 두시고요. 주로 이제 원래 이 양인들이 언제나 주된 뭡니까? 세금의 부과 기준이 이제 됐었다라는 거 이제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천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입니다. 천민에서 이 조선시대에서 약간 좀 이제 특이한 계층은 누가 있습니까? 백정이 있습니다. 백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백정은 일반 양민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오면서 이 백정이 누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도축업자가 돼요. 도축업에 종사했던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선시대 오면서 백정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뭐 광대도 있었고, 무당. 또 다 여기 이제 천민입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제 천민의 대표 주자는 누굽니까? 비비비 노비가 되겠죠. 노비입니다. 노비도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 고려시대 사회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 계층이 나뉜다고 그랬죠.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어지고요.
이 공노비도 두 개로 그 지역에서 머무르는 사람, 그 관청이나 이 관공서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었고 아예 자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이 공노비가 누구냐면 뭐 이병노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선상노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머무르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독립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거 노비가 되겠고요. 사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거 노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거 노비가 있습니다. 솔거 노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외거 노비는요, 뭐 했었다고요? 뭐를 납부했다고요? 신공을 납부하고 아주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공만 납부하면, 여기에 있는 이 신공만 납부하면 더 이상 터치받지 않아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시대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선 전기 때는 거의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조선 후기 때 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저희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후기로 넘어오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들이 양반제가 이렇게 조선 후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나타났을까요? 신분제가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왜 동요됐을까요? 뭐 전쟁을 거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양반의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신분제 동요에서는 전쟁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비어 있는, 그러니까 이름만 쓰면 될 수 있는 임명장 같은 거를 이제 그 막 국가에서 판매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공명첩. 첩 같은 것도 있었고요. 족보를요, 매매하기도 합니다. 사요. 그로부터 이제 나 그거요. 아니면 매매할 자신이 없으면요, 위조하기도 합니다. 위조 등등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신분제 동요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양반의 수가 몹시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어떤 지역에서는요, 그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양반의 수가요, 상민의 수나 천민의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나 양반 입네라고 이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렸던 것이겠죠. 요러한 조선 후기 때 오면서 신분제가 동요되는 요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중인계층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인계층에서는요, 일단 제일 먼저 이들은 하나같이, 중인들은요, 신분 상승 운동이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중인, 그러니까 기술관들이 있겠죠? 이 중인들은요, 계속 이 운동을 해요. 저희도 좀 이거 해주세요. 저희가 더 좀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총 운동 같은 것이 벌어집니다. 소총운동. 그래서 막 조선 후기 때 오면서 막 역관들이 집단으로 막 그 데모를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인들이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신분 상승 운동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서얼이죠. 서얼도 신분 상승 운동을 이제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이 신분 상승 운동의 핵심을 찍어줬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조조조, 정조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조는요, 논리력만 되면, 사고력만 자신한테 따라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잘 이제 받아주었던 인물이 정조 아닙니까? 자기가 논리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뭐 합니까? 이 아주 똘똘한 사람들인데 서울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어디로 등용하냐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등장했었던 이 규장각 검서관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유득공이라든가 발해고라는 그 이제 책을 남긴 유득공이라든가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 출신의 그러한 인물들이었었다라는 거. 실제로 유득공이나 박제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정조한테 고마웠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조금만 앞에 태어났으면 정조가 아니었으면 절대 등용할 수 없던 사람이었었는데 이들은요 아주 그냥 그 시대에서 그냥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학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느 시대가 있었는데요. 세도 정치기가 있었는데요. 이 세도 정치기 때는 매관 매직이 소수 가문의 권력이 독점되면서 매관 매직이 그냥 나타났던 시대 아닙니까? 결국엔 이 매관 매직은 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농민에 대한 수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수탈은 이들을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겠죠. 저항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때 대표적으로 나타났었던 저항 중에서 어떤 저항? 상당히 소극적인 저항으로는 소청이라든가 저 이거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단체로 찾아가서 얘기한다라든가, 아니면 벽에 써가지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밀란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밀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밀란이 두 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북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무슨 밀란이 있고요. 홍경래란이 있고요. 홍경래란은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특히 서북 지역의 차별에 이제 저항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당시 국가가 상당히 힘들어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가겠습니다. 1811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요거는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한 이제 1800년도 초 시작해서 1863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는 세도 정치 초기에 있었던 것이고, 요거 말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던 것이겠죠. 이 임술농민 봉기는요, 경상남도 지역에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1862년에. 그래서 세도 정치 후기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요거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천민들은 어떻게 저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들은 원래 뭐라고 했었죠? 어떻게 해서 천민이 되는 겁니까? 일천즉천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천민이면요, 바로 그냥 천민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비 종부법 같은 것도 조선 초에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시간이 바뀌면서 누구 때? 이 영조 때 이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가 실시됩니까? 앞으로 노비들은 반드시 누구의 신분만 따른다? 어머니의 신분만 따른다. 종모법으로 바뀝니다. 노비 종모법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게 정조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조 때, 그러니까 정조가 바로 죽자마자 그 다음에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노비는 아니지만 공노비를 해방합니다. 180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공노비 해방하고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갑신정변 때요. 갑오개혁 때요. 제1차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에서의 신분제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진 게 언제입니까? 갑오개혁 때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 어떻게 됩니까? 일천즉천 쭉 오다가요. 영조 때 노비 종모법, 이제 어머니의 신분만 따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공노비를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더 시간이 가면서 갑오개혁 때 이제는 신분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됐던 게 바로 여기 분위기라는 거. 여기 전체적인 느낌들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바닥으로 오늘도 그냥 가득 채웠네요. 그래서 이렇게 쌤들 사회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고, 전기 때 이런 느낌들이 이들은 상승하려고 그러고 이들은 그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조선 후기 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오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는 조선의 문화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